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 2% 가까이 급등하면서 3,99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소식에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68% 오른 3,986.28에 거래되며 4,0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른 92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증시 개장 전 엔화를 빌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엔화 강세 전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이란 엔캐리 청산 전망이 커지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에 따라서입니다. 자금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로 빠질 거란 우려지만 아직 크게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수익화에 더 쏠려 있어 엔화 투자는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도 일본 국채금리 동향을 관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세라고요.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기술주가 오른 영향에 삼성전자는 1.98%, SK 하이닉스도 3.16%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주도 강세입니다. 현대차는 5% 가까이 오른 2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아도 4% 넘게 급등했고 현대오토에버도 1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쿠팡 대규모 해킹 사태에 급등했던 보안주들은 투심이 줄면서 하락 중인데요. 한싹은 1.48%, 사이버원 4.38%, ICT케어 2.33% 빠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쿠팡은 5% 넘게 급락했고 장중에는 7%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유엔 무대와 센카쿠 열도로 확대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사이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령으로 중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령에 한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련 주식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어디가 많이 올랐나요? 네, 한일령이 심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에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된 주식들이 며칠째 상승세인데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패키지 여행을 올 거란 기대감에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경우에는 한직카이가 진에어가 1% 넘게, 제주항공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여행주인 롯데관광개발은 6% 넘게 오르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1% 가까이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방문 이후 백화점을 비롯한 소비재들에서도 주가가 널뛰었습니다. GS 리테일과 이마트가 3% 내외로 올랐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령이 처음 부각된 때보다는 기대감이 줄어든 탓에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한일령에 따른 각종 종목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도 했죠. 네, 하나증권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갈등 지속에 따라 국내 카지노와 면세점 등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롯데관광개발과 관련해 이번 달 한일령 영향이 더해 항공편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울투자증권은 타마리서치와 관련해 내년 한일령 시행과 무비자로 인해 내수 의료 관광의 성장이 시장 점유율 잠식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다른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매 내역 알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건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전 미국 증시가 마감한 후 메리츠증권 MT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에게 타인의 미국 주식 체결 내역을 보여주는 푸시 알림이 송출됐습니다. 해당 알림에는 다른 고객의 이름과 체결 종목, 시점, 매수 가격 등이 그대로 표시됐는데요. 이번에 노출된 거래 내역은 단순히 오류로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타인의 주문 정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긴급 조치 중이라며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 발송된 단순 오류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지난 2월에도 기업 간의 합병 비율을 잘못 산정해 15만 주 규모의 주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5월에는 약 1시간 동안 미국 주식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전산장애도 발생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증권사와 거래소를 불러 IT 정보보안 리스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전산사고에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법규에 저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높아진 환율은 본격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지난달 국내 석유류 물가가 급등했고 이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먹거리 물가도 뛰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자세한 물가 수치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석유류가 5.9% 올라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경유가 10% 넘게 급등했고 휘발유는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높은 환율 탓에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비싸졌고 유류세 인하폭마저 줄어든 영향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수입 먹거리부터 고환율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고등어 가격이 1년 전보다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농산물은 매년 국회 작황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큰데 특히 지난달에는 귤과 사과가 1년 전보다 각각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수입 제품 위주로 오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유통비가 늘어나고 수입산과 경쟁하는 국내산 제품들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는 이달 이후 지난해 수준 출하량이 확보돼 안정될 것이라며 감귤 역시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축산물 할인 행사를 비롯해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상자산 판매 광고들, 실상은 불법입니다. 이런 곳에서 잘못 찾다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정작 소중한 자금만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어떤 곳에서 코인을 사면 불법인 겁니까? 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곳은 불법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된 사업자는 총 27곳입니다. 어피트, 코빗, 코인원, 비썸, 고팍스 등 금융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최근 신고되지 않은 곳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을 매매, 교환하는 행위가 판치고 있는데요.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거나 국내 신고되지 않은 업자를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알선하는 사례들입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치기 하는 불법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지급하는 식인데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휴대전화 앱 국내 차단 요청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런 불법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금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성을 부각하며 팔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식인데요. 불법 가상자산 업자는 사기나 탈세,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했다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불법이 의심된다면 FIU나 경찰 등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길어지면서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배터리는 장시간 충전하면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12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돼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장시간 충전 시 보조 배터리 내부 보호 회로하는 부품이 손상돼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우려가 커집니다. 문제의 4개 제품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으며 이 가운데는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콜라보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판매 중단과 함께 교환,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 충전할 때 그냥 집에서 쓰던 아무 충전기와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보조 배터리의 사양에 맞는 전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58%는 이 같은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V 2A 등 보조 배터리에 써 있는 입력 전압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양의 출력 전압을 가진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충전 완료 후 전원 분리, 전격 충전기 사용 외에도 이불과 같이 불에 타는 소재에 가까이 두고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네, 가전제품 바꿀 때가 되셨다면 지금 구매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데요. 관련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환급 행사가 곧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전체 예산 2,539억 원 가운데 81%가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로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건데 예산 상황상 이르면 다음 주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특별 환급 행사로 추후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해당 가전을 샀는데 환급 신청을 못했거나 구매를 미뤄왔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관련 홈페이지인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서 환급 대상 상품 검색과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침체된 가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도 관련 마케팅을 적극 펼치면서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한 달 새 고효율 냉장고 판매가 1년 전보다 30% 늘었고 전자랜드도 에어컨 판매가 15% 수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의식과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서 가전업계도 고효율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전망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법적 시한인 마지막 날 전격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규모는 유지하지만 세부 예산안별로 일부 식감과 증액을 두고 받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그간 꽤 오래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천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이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안인 728조 원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다는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보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네, 정부안에서 뭐가 깎인 겁니까? 네,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여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혔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책연구기관 등이 개발 중인 R&D 기술을 중소기업이 직접 사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편성됩니다. 그동안 기술은 있어도 돈줄이 막혀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가 이번 제도로 크게 바뀔 걸로 기대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정부가 R&D 단계 기술부터 보증을 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연구개발, R&D 단계의 기술도 중소기업이 사서 사업화를 하면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500억 원의 예산이 첫 편성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일 확정됩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기본은 R&D 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사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까지 추적해서 그 결과를 새 보증상품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든 이재관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술력이나 사업성 평가에서 떨어지면 보증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술 자체가 좋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뭐가 좋아지나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R&D 초기 단계 기술에도 보증이 붙습니다. 그동안은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에는 보증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기술을 사온다 해도 사업화 자금 마련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R&D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처럼 인정해서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신용이 약해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신용 등급이 낮으면 보증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술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보증을 확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R&D를 기초로 한 회사채 발행도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오수연입니다. 강남을 포함해 값비싼 국유재산조차 헐값에 팔렸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은 팔기 전에 값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정 금액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심사를 받는 국유재산 기준을 낮춘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국유재산의 가격을 매기고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 금액을 노출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사협회가 한 번 더 심사를 하는데요. 감정서에 대한 심사,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협회의 심사를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또 국유지 매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들은 특정 필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는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고 과거에는 얼마였는지 등의 정보를 정리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캠코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강남 금싸라기 건물도 헐값에 팔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죠. 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디에 올라온 국유재산 입찰 내역을 분석했는데요. 매각된 매물의 낙찰액은 총 7,300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보다 1,800억 원 적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의 주거용 건물 같은 가치 있는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69억 원이나 싸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접는 스마트폰에 속속 참전하자 이 분야의 선두인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노태문 대표이사 체제에서 처음 내놓는 플래그십이란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트라이폴드 실물과 스펙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접으면 폴드7과 같은 6.5인치지만 펼치면 10인치까지 늘어나서 사용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번역과 생성과 같은 다양한 갤럭시 AI 기능을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탑재했으며 배터리는 3개 패널별로 각자 배치해서 효율을 높였고 45W 초고속 충전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출시가는 359만 4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았었는데 줄여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거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도 폴더블 폰 참전을 예고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집약한 새 제품으로 시장 주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 폰 메이트 XT에 대해서도 한번 사용해보면 타사와의 차별점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자신했습니다. 다만 판매 물량 자체는 많이 만들어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량으로 판매하기보다 기술을 먼저 접하고 싶은 고객 등에 맞춰 판매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국내에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9일엔 일부 매장에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